아가야, 이 집을 망하게 하거라 부탁이다. 평양에서 첫손에 꼽히던 거상해 주댁이 마지막 숨을 고르며 며느리에게 남긴 당부였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정말로 집안을 거덜내기 시작했지요. 곳간을 여러 헐값에 재물을 팔고 대대로 이어온 점포와 전답을 싼 값에 남의 손에 넘겼습니다. 멀쩡한 세간이 날마다 집을 빠져나가는데도 며느리는 말리기는커녕 앞장을 섰지요. 온 동네가 손가락질하고 시댁 사람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도 며느리는 입 한 번 벙긋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이 짧은 당부 안에는 며느리마저 헤아리지 못한 시어머니의 아픈 속내가 감춰져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다복과 재물의 기운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밤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순조 임금 시절 평안도 평양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동강이 굽이쳐 흐르는 평양성 안에 해주댁이라 불리는 노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손수 장사를 일으켜 평양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된 여인이었지요. 젊어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 하나를 키우며 3배 몇 필로 시작한 장사를 평안도 제일가는 상단으로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저 대꽃간에는 쌀이 썩어 난다더라. 사람들은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해주댁의 상단은 대동강 물길을 따라 소금과 삼배를 실어 날랐고 평양 저작거리의 점포 여럿이 그 손안에 있었지요. 대동강을 오르내리는 배마다 해주댁 상단에 깃발이 나부꼈고 나루터의 짐꾼들은 그 상단 일감으로 밥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해주댁은 무명치마 한 벌로 살았고 끼니도 늘 조밥이었지요. 평양 사람들은 그런 노마님을 두고 부자면서도 부자 티를 내지 않는 별난 어른이라 입을 모았습니다. 어머니, 이 좋은 비단을 어찌 마다하십니까? 며느리 보름이 고운 옷감을 내밀 때마다 해주댁은 손을 저었습니다. 재물은 손에 쥐고 있을 때가 가장 위태로운 법이다. 나는 그걸 젊어서 뼈에 새겼느니라. 보름은 그 말뜻을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검소한 시어머니의 성정이려니 여겼지요. 보름은 27, 몇 해 전 이 집 외아들 봉식에게 시집 온 며느리였습니다. 친정은 대동강 건너 작은 포목점을 하던 상민 집안이었고 얌전하고 손끝이 야무진 처자였지요. 봉식은 다정한 사내였습니다. 상단일로 며칠씩 집을 비우다가도 돌아올 때면 꼭 보름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지요. 이게 무엇입니까? 강계장에서 봤소. 임자 손에 잘 어울릴 것 같아 샀지. 봉식이 내민 것은 값싼 나무 얼레빗 하나였습니다. 보름은 그것을 받아 들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이런 걸 못하러 사오셔요. 집에 좋은 빗이 있는데 좋은 빗은 어머니 것이고 이건 임자 것이요. 다른 게지. 봉식은 사람 좋게 웃었습니다. 재물이 넘치는 집 아들이었지만 어머니를 닮아 검소하고 심지가 고든 사람이었지요. 상단 사람들은 봉식을 두고 곧기가 대쪽 같다고들 했습니다. 샘을 속이는 법이 없고 아랫사람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았지요. 임자, 나는 어머니가 왜 그리 재물을 멀리 하시는지 알 것도 같소. 어느 밤 봉식이 문득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별별 것을 다 보게 돼요. 재물 앞에서 사람이 어찌 변하는지 그 무서운 것을 나도 요새 조금씩 보고 있소. 보름은 그때 남편의 얼굴에 스친 그늘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저 장사가 고된가 보다 했지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훗날에야 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집 온 지 이태도 못 되어 남편 봉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알아눕더니 사흘 만에 눈을 감았다지. 쯧쯧. 저 젊은 새댁을 어쩐다. 봉식은 상단일로 강계 땅에 다녀온 뒤 시름시름 알았습니다. 열이 오르고 헛것을 보다가 무슨 말인가를 남기려는 듯 입술을 달싹이더니 그대로 숨을 거두었지요. 의원은 급한 열병이라 했습니다. 사람들도 그런 줄로만 알았지요. 보름의 세상이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이 늙은 것을 두고
내가 먼저 가느냐. 해주댁은 아들의 관 앞에서 사흘을 곡했습니다. 그러나 나흘째 되던 날 노마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곡을 그치고 대신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얼굴이 되었지요. 보름은 그 눈빛을 오래 기억했지요. 슬픔이 아니라 서슬퍼런 무언가가 그 안에 있었지요. 할멈, 강계서 온 짐은 어찌 되었소? 해주댁은 늙은 몸종에게 나직이 물었습니다. 봉식이 가져온 서찰이며 문기며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 두어라. 한 장도 잃어선 아니 된다. 몸종은 영문을 몰라 했지만 노마님이 시키는 대로 아들의 유품을 궤에 담아 깊이 간직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이번엔 해주댁이 자리에 누웠습니다. 아들을 잃은 마음의 병이었을까요? 노마님은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습니다. 곡기를 끈다시피 하고 밤이면 자주 잠에서 깨어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했지요. 보름은 그런 시어머니 곁을 밤낮으로 지켰습니다. 어머님, 죽이라도 좀 드셔야지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괜찮다. 나는 이제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구나. 해주댁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했습니다. 무언가를 준비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보름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시어머니가 그저 죽음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지요. 그런데 병석에서도 노마님은 이상한 일을 벌였지요. 은밀히 사람을 불러들이고 밤마다 등잔 밑에서 무언가를 적었지요. 문 밖을 지키던 보름은 그저 시어머니가 유언을 준비하나 보다 여겼습니다. 새아가 이리 가까이 오너라. 어느 깊은 밤 해주댁이 보름을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게다. 그 전에 내게 맡길 일이 하나 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셔요. 곧 일어나실 겁니다. 보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해주댁은 며느리의 손을 꼭 쥐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들어라. 내가 죽거든 이 집 재산을 모두 김군수 댁에 넘겨라. 보름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군수라면 이 근방에서 해주댁 집안과 사이가 나쁘기로 소문난 자였습니다. 아니, 사이가 나쁜 정도가 아니었지요. 사람들은 그 두 집안을 원수지간이라 불렀지요. 어머님, 어찌 하필 그 댁에 재산을 넘기라니요. 그뿐이 아니다. 해주댁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넘기되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 집안이 쫄딱 망해 그 댁에 빌붙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라. 손가락질을 받아도 좋다. 아니, 손가락질을 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이 집안을 완전히 망하게 하거라. 보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원수 집에 재산을 갖다 바치라니 그것도 온 세상이 비웃도록 망신스럽게 이보다 더 기막힌 유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님, 소인은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된다. 해주댁은 며느리의 젖은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다만 이것만 새겨두어라. 무너뜨리려거든 쥔 것부터 내려놓아야 하느니라. 손에 움켜쥐고서는 아무것도 무너뜨리지 못한다. 보름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너뜨리다니 무엇을 무너뜨린단 말입니까? 그러나 시어머니의 눈빛이 너무도 결연하여 차마 되묻지 못했습니다. 할멈이 궤 하나를 내어줄 게다. 그 안에 문서가 들어있다. 때가 되면 열어보아라. 허나 그 전에는 절대 누구에게도 보여선 아니 된다. 알겠느냐? 예, 어머님. 해주댁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 명심하여라. 내가 넘길 재물 가운데 오래전부터 내가 따로 갈무리해 둔 곡식이 있다. 그 곡식 자루마다 내가 손수 우리 상단에 낙인을 찍어 두었느니라. 다북솔 모양의 낙인이다. 그 낙인만은 세상 누구도 흉내내지 못한다. 그 자루가 어디에 가 닿는지 훗날 그것이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다. 보름은 그 말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낙인 찍은 곡식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그러나 시어머니의 눈빛이 하도 결연하여 그저 마음에 새겨둘 뿐이었지요.
보름은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시어머니와 나눈 마지막 온전한 대화였습니다. 며칠 뒤 해주댁은 며느리의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아가야, 이 집을 망하게 하거라. 부탁이다. 마지막 숨과 함께 그 말을 남기고 노마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청 밖에서는 시댁 친척들이 그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졌지요. 방금 저 말 들었는가? 며느리한테 집안을 망하게 하라니. 저 여우 같은 것이 기어이 노마님 정신을 흐려 놓았구먼. 친척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자식 없이 남편을 잃은 며느리가 노망든 시어미를 구슬려 재산을 통째로 삼키려 한다고 여긴 것입니다. 보름이 원수 집에 재산을 넘긴다는 말이 돌자 그 오해는 더욱 굳어졌습니다. 두고 보게, 저것이 재산을 빼돌려 어디론가 튈 속셈이야. 보름은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었지요. 자신조차 시어머니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다만 노마님의 마지막 눈빛과 그 결연한 목소리만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은 그 뜻을 몰랐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리라 믿으면서 말입니다. 해주댁의 장례가 끝나자 집안은 순식간에 어수선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시댁 친척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촌 조카뻘 되는 석주라는 자가 앞장을 섰지요. 석주는 젊어서부터 노름과 술로 재산을 탕진하고 해주댁 상단에 붙어 겹불을 쬐던 자였습니다. 재수씨, 이 집안일을 이제 어찌하실 참이요. 석주가 사랑채에 떡하니 앉아 보름을 불러 세웠습니다. 곁에는 그의 사촌 판술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지요. 판술은 덩치가 크고 눈매가 험한 사내로 석주의 손발 노릇을 하는 자였습니다. 보아하니 젊은 아녀자 혼자 이 큰 살림을 감당할 수 있겠소. 상단이며 점포며 사내가 나서서 챙겨야 할 것들이 한둘이 아닌데 말이오. 말인즉슨 살림을 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보름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답했습니다. 아주버님의 염려는 고맙습니다. 허나 어머님께서 남기신 뜻이 있어 그대로 따를 생각입니다. 뜻이라니, 그 망하게 하라던 그 말 말이오? 석주의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재수씨, 우리도 다 들었소이다. 노마님이 정신이 오락가락하시어 그런 말을 하신 게지. 멀쩡한 정신에 어느 시어미가 며느리한테 집안을 망치라 하겠소. 그걸 고지곳대로 받든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게 말입니다. 판술이 곁에서 거들었습니다. 재수씨, 솔직히 말해봅시다. 재산을 어디 빼돌릴 속셈 아니오? 원수 집에 넘긴다는 핑계로 말이오. 보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정작 자신도 시어머니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원수 집에 재산을 넘기는 것이 어찌하여 집안을 위하는 일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소인은 어머님의 뜻을 따를 뿐입니다. 허참 답답한 사람일세. 석주가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소. 정 그리 고집을 부린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오. 이 집안 재산은 며느리 혼자 것이 아니라 우리 문중 모두의 것이기도 하니 말이오. 두고 봅시다. 석주와 판술이 물러간 뒤 보름은 홀로 대청에 앉아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맡긴 궤가 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 안에 문서가 들어있다 했지요. 때가 되면 열어보라 했지요. 그러나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이튿날 보름은 늙은 몸종 할멈을 불렀습니다. 해주댁이 살아생전 가장 믿던 사람이었지요. 할멈, 어머님께서 살아 계실 적에 은밀히 만나시던 이가 있었지요. 그 이가 누구입니까? 할멈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객주 인보 어른입니다. 대동강 나루에 객주를 하는 분이신데 노마님과는 젊어서부터 함께 장사를 하신 오랜 벗이지요. 객주라면 예, 장사치들이 물건을 맡기고 돈을 맡기고 흥정을 붙이는 곳입지요. 나루를 오가는 장사꾼치고 인보 어른을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노마님께서 세상 뜨시기 전
그 어른을 여러 번 부르셨습니다. 보름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밤마다 사람을 불러들이던 일, 무언가를 골똘히 적던 모습, 그 모든 것이 이 인보라는 객주와 이어져 있는 듯 했습니다. 할멈, 그 객주가 어디 있는지 아시오? 대동강 하류 나루터에 있습니다. 허나 아씨, 지금 그곳에 가시는 건 할멈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끝을 흐렸습니다. 상중의 젊은 며느리가 홀로 객주를 드나든다는 소문이 나면 안 그래도 흉흉한 시댁의 입방아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으니까요. 압니다. 허나 어머님의 뜻을 알려면 그 어른을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보름은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수수께끼를 풀 열쇠가 그 객주에게 있으리라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보름이 나루터로 떠날 채비를 하던 그날 아침,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단의 점포 하나가 문을 닫았다는 기별이 온 것입니다. 그것도 석주가 손을 써서 점포를 관리하던 사람을 빼돌린 탓이었지요. 아씨, 큰일 났습니다. 저작거리 포목 점포가 오늘부터 장사를 못한답니다. 석주 어른이 사람을 다 데려가 버렸습니다. 할멈이 헐레벌떡 달려와 고했습니다. 보름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석주가 본격적으로 발톱을 드러낸 것이었지요. 재수씨, 이제 알겠소. 어느새 찾아온 석주가 마당에 서서 비웃었습니다. 아녀자 혼자서는 이 살림을 하루도 못 꾸린다는 걸 말이오. 점포 하나 지키는 것도 일이 힘든데 상단 전부를 어찌 감당하겠소. 순순히 우리 문중에 넘기시오. 그게 서로 편한 길이오. 보름은 고개를 들어 석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도 원망도 없이 다만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아주버님, 점포가 문을 닫든 상단이 기울든 소인은 개의치 않습니다. 어차피 이 집안 재물은 어머님 뜻대로 흘러갈 것이니까요. 뭐라 망하게 하라 하셨으니 망하는 것이지요. 아주버님께서 점포를 닫아주시니 오히려 그 뜻에 보탬이 되는 셈입니다. 고맙습니다. 석주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재물을 지키려 발버둥 칠 줄 알았던 며느리가 도리어 망하는 것을 반긴다니 김이 샜던 것입니다. 그는 무어라 쏘아붙이려다 결국 씩씩거리며 돌아섰습니다. 보름은 그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 시어머니의 뜻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재물에 집착하지 않는 자에게는 재물로 협박하는 수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 무렵 원수 집 김군수 쪽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김군수는 본디 아전 출신이었습니다. 아전이란 고을 관하에서 문서와 세금을 다루던 하급 벼슬아치를 이르는 말이지요. 김가는 그 자리에서 온갖 재물을 긁어모아 마침내 돈으로 수령 자리까지 사서 오른 자였습니다. 백성의 고혈을 짜내 곳간을 채운다는 소문이 자자했지만 워낙 손이 크고 위로 뇌물을 잘 써서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했지요. 해주댁 그 늙은 것이 드디어 되졌다지. 김군수는 술잔을 기울이며 아랫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예, 나리.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돕니다. 그 집 며느리가 재산을 우리 쪽에 넘긴다고 합니다. 뭐라, 우리 쪽에? 김군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해주댁 상단이라면 평양에서도 손꼽히는 재물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발로 굴러들어 온다니 이보다 반가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집안이 망해서 우리한테 빌붙으려는 모양입니다. 젊은 과부 혼자 살림을 못 꾸리니 원수고 뭐고 재물이라도 건지려는 속셈이지요. 허허, 그것 참. 김군수는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원수 집 재물이 제 발로 굴러들어 온다면야 마다할 이유가 없이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 며느리가 무엇을 들고 오는지 김군수는 몰랐습니다. 그 재물이 제목을 올가매 올가미가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죽은 해주댁이 무덤 속에서까지 그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편 보름은 그날 밤 홀로 방 안에서 시어머니가 남긴 궤를 바라보았습니다.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때가 되기 전에는 열지 말라던 당부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대체 무슨 뜻이십니까? 소인에게 무엇을 시키려 하십니까? 보름은 궤를 어루만지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대답해 줄 이는 이제 없었습니다. 오직 스스로 그 답을 찾아 나가는 수밖에요. 창밖으로 대동강 물소리가 아득히 들려왔습니다. 그 물길 어딘가에 시어머니의 오랜 벗이 있고 그가 이 모든 수수께끼의 실마리를 쥐고 있을 터였습니다. 보름은 날이 밝는 대로 나루터로 향하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날 밤 보름은 쉬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집 온 뒤로 겪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지요. 다정했던 남편, 검소하고 지혜로웠던 시어머니, 그리고 이제는 둘 다 세상에 없다는 사실. 보름은 홀로 남겨진 자신의 처지가 사무치게 외로웠습니다. 서방님, 어머님, 소인이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보름은 어둠 속에서 나직이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이 남긴 뜻이 있는 한 결코 주저앉을 수 없었지요. 그래,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어머님이 맡기신 일을 해내야 한다. 보름은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긴 궤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뜻이 무엇이든 끝까지 따르리라 다짐하면서 말입니다. 창밖으로 어슴푸레 동이 터 오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보름은 수수한 무명옷 차림으로 대동강 나루터를 찾았습니다. 나루터는 이른 아침부터 북적였습니다. 소금 배며 곡식 배가 드나들고 짐꾼들이 등짐을 지고 오갔지요. 그 한복판에 인보의 객주가 있었습니다. 널찍한 마당의 창고가 여러 딸린 제법 큰 객주였지요. 니시오? 보름이 문 앞에서 머뭇거리자 안에서 한 노인이 나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객주 인보였지요. 소인은 해주댁 며느리 되는 사람입니다. 그 말에 인보의 표정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참 보름을 바라보다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오셨구려. 안으로 드시지요. 인보는 보름을 안채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차 한 잔을 내오더니 오래 묵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보름은 그 노인의 얼굴을 가만히 살폈습니다. 깊게 팬 주름과 거친 손마디에 오랜 세월 장사로 다져진 연륜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눈길을 끈 것은 그 눈빛에 서린 슬픔이었지요. 마치 오랜 벗을 잃은 자의 그것과도 같았지요. 어른께서는 어머님과 어찌 아는 사이이신지요? 보름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노마님과 나는 40년지기요. 젊어서 함께 삼배 보찜을 지고 팔도를 떠돌던 사이지요. 그 사람이 맨손으로 상단을 읽은 것을 이 두 눈으로 다 지켜보았소이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른을 여러 번 찾으셨다 들었습니다. 그렇소. 인보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세댁 노마님이 어찌하여 원수 집에 재산을 넘기라 하셨는지 그 까닭이 궁금하여 오신 게지요. 예, 소인은 도무지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인보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물어볼 것이 있소. 세댁 부군께서 어찌 돌아가셨는지 아시오? 급한 열병이라 들었습니다. 강계에 다녀오신 뒤로 알아누우셨지요. 인보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과연 그것이 열병이었을까? 보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대, 아직은 다 말할 수 없소. 허나 이것만은 알아두시오. 부군께서는 돌아가시기 며칠 전 이 객주에 들르셨소. 그리고 내게 물건 하나를 맡기고 가셨지. 물건이라니요. 봉인된 서찰이요. 무슨 일이 생기거든 어머니께 전해달라. 그리 당부하셨소. 허나 그때는 노마님도 병중이셨고 나 역시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소. 이 서찰이 어떤 것인지 알고 나면 함부로 꺼낼 수 없다는 걸 세댁도 곧 알게 될 게요. 보름은 손을 떨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무언가를 남겼다니. 그것도 봉인된 서찰을. 급한 열병으로 죽은 사람이 어찌 미리 그런 것을 준비했단 말입니까? 어른, 그 서찰을 지금 보여주십시오. 아니 돼요.
인보는 단호했습니다. 때가 무르익지 않았소. 이 서찰을 지금 꺼내면 세댁도 나도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소. 노마님께서도 그래서 서두르지 않으셨던 게요. 원수를 무너뜨리려면 저들이 방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오. 원수를 무너뜨린다. 그 말의 보름은 비로소 어렴풋이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언은 재산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더 깊은 뜻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른, 그렇다면 어머님이 재산을 원수 집에 넘기라 하신 것도 이제 조금씩 보이시는가 보구려. 인보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노마님은 참으로 무서운 분이셨소. 그 유언에는 원수를 무너뜨릴 계책이 담겨 있소이다. 허나 그 계책이 무엇인지는 아직 세댁이 알 때가 아니오. 지금은 그저 노마님이 남긴 궤속 문서대로 재산을 천천히 저 김가 집에 넘기시오. 서두르지 말고 정말로 망한 집안처럼 보이게. 그것이 첫 단추요. 보름은 인보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아직 전모를 알 수는 없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이 객주가 무언가로 이어져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원수 김군수가 있었지요. 알겠습니다. 어른, 어머님의 뜻대로 그리고 어른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고맙소, 세댁. 그리고 미안하오. 젊은 사람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되어서. 인보는 진심으로 안타까운 얼굴이었습니다. 보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남편의 원한이 있고 어머님의 뜻이 있다면 소인이 마땅히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 보름이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자 인보가 문득 그녀를 붙들었습니다. 세댁, 잠깐. 노마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이야기 하나 들려주고 싶소. 인보는 먼 옛날을 더듬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40년 전 흉년이 크게 든 해였소. 그때 노마님은 갓 장사를 시작한 애송이었지. 그런데 삼배를 잔뜩 사놓은 참에 흉년이 겹쳐 값이 폭락하고 말았소. 다들 노마님이 망했다고 했지. 나도 그리 여겼소. 그런데요. 노마님은 그 삼배를 헐값에 다 풀어버렸소. 굶주린 백성들에게 거저 나눠주다시피 했지. 다들 미쳤다고 했소. 허나 이듬해 그 백성들이 노마님을 잊지 않았소. 너도 나도 노마님 물건을 팔아주고 노마님 상단에 짐을 맡겼지. 그렇게 노마님은 다시 일어섰소. 남들이 망했다 비웃을 때 오히려 쥔 것을 놓아 사람의 마음을 얻은 게요. 보름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늘 하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손에 쥐고 있을 때가 가장 위태롭다던 그 말이요. 그러니 세댁, 노마님이 재산을 놓으라 하신 뜻을 너무 두려워 마시오. 그분은 놓음으로써 얻는 법을 아는 분이셨소. 이번에도 분명 그러할게요. 명심하겠습니다. 어른, 보름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보라는 노인이 이제 이 외로운 싸움에서 유일하게 기댈 언덕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보름은 마침내 시어머니가 남긴 궤를 열었습니다. 때가 되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궤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재산을 하나씩 김군수 집에 넘기는 절차가 소상히 적혀 있었지요. 어느 점포를 언제 넘기고 어느 전답을 어떤 순서로 팔아 넘길지 마치 잘 짜인 바둑판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서마다 증인과 필집의 서명이 빠짐없이 갖추어져 있었지요. 보름은 문서를 읽어 내려가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넘기라는 재물들 사이에 유독 곡식 여러 자루가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그 자루마다 시어머니가 말한 다북솔 낙인이 또렷이 찍혀 있었지요. 시어머니가 임종 전 신신당부하던 바로 그 낙인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이 곡식을 원수 집에 넘기라 하셨는지 보름은 아직 그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 보름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뜻을 믿기로 했습니다. 분명 깊은 뜻이 있으리라 여기며 문서에 적힌 대로 하나씩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지요. 첫 번째로 넘긴 것은
저작거리의 포목 점포였습니다. 보름은 김군수 집을 찾아가 그 점포의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날이 소인의 시어머니께서 남기신 뜻에 따라 이 점포를 날이켜 넘기고자 하옵니다. 김군수는 반신반의하며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인가? 원수 집안이 제 발로 재물을 갖다 바치다니. 혹여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니냐? 꿍꿍이라니요. 집안이 기울어 살 길이 막막하온데 무슨 수로 이 큰 살림을 꾸리겠사옵니까? 차라리 나리께 의탁하여 목숨이라도 부지하려는 것이옵니다. 보름은 최대한 가련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아뢰었습니다. 김군수는 그 모습을 보며 의심을 조금씩 거두었지요. 망한 집안 며느리의 가엾은 처지가 그럴듯하게 여겨진 것입니다. 하기야 젊은 과부 혼자 무슨 재간이 있겠느냐. 좋다. 받아주마. 이렇게 첫 단추가 끼워졌습니다. 원수 집에 재물이 넘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해주댁 집안이 정말로 망해 원수에게 빌붙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것 좀 보게. 해주댁 며느리가 김군수 집에 재물을 갖다 바친다는 구먼. 원수한테 빌붙다니 조상 볼 낯이 있나. 죽은 노마님이 통곡할 노릇이지. 저작거리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대놓고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침을 뱉었고 어떤 이는 대놓고 손가락질을 했지요. 한때 평양 제일 부잣집 며느리로 떠받들리던 보름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하루아침에 원수에게 빌붙는 망측한 여인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세댁 정말 이래도 괜찮겠소. 재물을 실어 나르던 늙은 짐꾼조차 안쓰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보름은 그저 옅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견딜만합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면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죽은 남편이 그리웠고 시어머니가 사무치게 보고 싶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홀로 진 채 세상의 비웃음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일이 어찌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보름은 묵묵히 견뎠지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면서 말입니다. 아직 그 참뜻은 안개 속이었지만 견디다 보면 언젠가 훤히 드러나리라 믿었지요. 재물을 넘기는 일이 몇 달째 이어졌습니다. 보름은 궤 속 문서에 적힌 대로 점포와 전답을 하나씩 김군수 집에 넘겨갔습니다. 처음에는 김군수도 반신반의했지요. 원수 집안이 정말로 재물을 순순히 넘길 리 없다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달이 갈수록 진짜 재물이 곳간으로 들어오자 김군수의 경계심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이것 참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로다. 김군수는 곳간에 쌓여가는 재물을 보며 흡족해했습니다. 해주대 그 콧대 높던 것이 죽어서 이리 내 배를 불려줄 줄이야.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구나. 하하하. 김군수는 보름을 아예 우습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문 앞에서 재물만 받았지만 이제는 보름을 안으로 불러들여 이런저런 심부름까지 시켰지요. 망한 집안에 가련한 며느리가 재물이라도 건지려 원수에게 굽신거린다 여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보름이 원수 집안으로 파고들 수 있었던 까닭이요. 김군수가 방심하여 문을 열어준 그 틈으로 보름은 한 걸음씩 깊이 들어갔습니다. 인보는 그런 보름에게 은밀히 당부했습니다. 세댁, 이제부터가 중요하오. 저 집안에서 무엇이 오가는지, 누가 드나드는지, 곳간에 무엇이 쌓이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오시오. 허나 결코 티를 내선 아니 되오. 세댁은 그저 가련한 며느리일 뿐이오. 명심하겠습니다. 원수 집안으로 파고드는 일은 생각보다 더 많은 인내를 요구했습니다. 보름은 김군수의 안주인에게도 살갑게 굴어야 했지요. 안주인은 사치스럽고 남을 깔보기 좋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얘야, 이 비단 좀 보아라. 한양에서 들여온 것인데 너 같은 망한 집 며느리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것이지. 안주인이 값비싼 비단을 자랑하며 보름을 비웃었습니다. 보름은 속으로 이를 악물었지만 겉으로는 부러운 듯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참으로 곱습니다. 마님께서는 복도 많으십니다. 그럼 우리 나리께서 요새 곳간이
넘쳐나서 말이다. 어디서 그리 재물이 들어오는지 나도 다 모른다니까. 안 주인은 자랑삼아 떠벌렸습니다. 그 무심한 말 한마디가 보름에게는 귀중한 실말이었지요. 김 군수의 재물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증거였으니까요. 보름은 안 주인의 비위를 맞추며 조금씩 더 많은 이야기를 끌어냈습니다. 마님, 그 많은 재물을 어디에 다 보관하시는지요? 소인의 시어머니도 생전에 곳간 관리로 애를 먹으셨는데 아이고 말도 마라. 뒷채 곳간이 넘쳐서 요새는 관아 창고까지 쓴다더구나. 날이 깨서 관아 살림도 다 쥐고 계시니 못할 게 없지. 보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관아 창고까지 사사로이 쓴다는 말. 그것은 곧 관과 사가의 재물이 뒤섞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짜놓은 계책이 착착 들어맞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름은 김 군수 집을 드나들며 조금씩 그 내막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곧 놀라운 것들을 목격하기 시작했지요. 김 군수의 곳간에는 관아의 곡식이 버젓이 쌓여 있었습니다. 관아 창고에 있어야 할 관곡이 어찌하여 개인의 곳간에 있단 말입니까? 보름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관곡에는 관아의 표식이 찍혀 있는 법인데 김 군수는 그 표식을 지우고 제 것인 양 쌓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것은 관아의 곡식이 아닌가. 보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관곡을 빼돌리는 것은 나라의 큰 죄였습니다. 발각되면 목이 달아날 중죄였지요. 김 군수는 그 위험한 짓을 태연히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김 군수의 사랑방에서 은밀한 대화가 오가는 것을 엿듣게 된 것입니다. 날이 이번 세곡도 장부를 고쳐두었습니다. 위로 올리는 것은 절반만 하고 나머지는 날이 곳간으로. 잘했다. 헌데 그 장부가 꼬리를 밟히면 어쩌누. 염려 마십시오. 문서는 소인이 감쪽같이 꾸며두었습니다. 필적도 다르게 하고 도장도 새로 파서 찍었으니 누구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보름은 숨을 죽이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김 군수가 세금을 빼돌리고 장부를 위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두 귀로 똑똑히 확인한 것입니다. 손이 떨렸지만 애써 태연한 척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원수집을 살피는 일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루는 보름이 곳간 근처를 지나다 김 군수의 신복인 길만이라는 자에게 붙들렸습니다. 거기서 무얼 하는 게냐. 며느리 주제의 곳간은 왜 얼씬거려. 길만이 험상궂은 얼굴로 다그쳤습니다. 보름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날이 깨서 곳간 앞에 쌀 2섬을 내어 주마하셨습니다. 끼니거리가 떨어져 염치불고하고 받으러 왔습니다. 보름은 일부러 더 초라하고 가엾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망한 집안 며느리가 쌀 몇 섬에 굽신거리는 모습으로 보이게끔 말이지요. 거지가 따로 없구먼. 원수 집에 빌부터 쌀이나 얻어가는 꼴이라니. 길만은 침을 뱉으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의심은 거두었지요. 보름은 속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굴욕적인 말도 지금은 오히려 방패가 되어 주었지요. 저들이 자신을 하찮게 여길수록 경계는 느슨해질 테니까요. 고맙습니다. 날이 정말 고맙습니다. 보름은 연신 굽신거리며 쌀을 받아 나왔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가련한 며느리의 탈을 벗지 않았지요. 그러나 모퉁이를 돌아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이르자 보름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웃어라. 실컷 웃어라. 그 웃음이 언제까지 가는지 두고 보자. 보름은 그날 길만이 지키던 곳간 안쪽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새겨두었습니다. 위기를 넘기며 오히려 더 깊은 곳을 엿본 것입니다. 그날 밤 보름은 인보를 찾아가 자신이 본 것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어른, 김 군수가 관곡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장부까지 위조하면서 말입니다. 인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드디어 꼬리를 잡았구려. 세댁, 바로 그것이오. 노마님이 노린 것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인보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댁이 넘긴 재물 중에 출처가 분명치 않은 것들이 섞여 있었지요.
예, 문서를 보며 이상하다 여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책의 핵심이요. 인보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노마님은 그 낙인 찍은 곡식을 일부러 관곡과 뒤섞이도록 꾸며 두셨소. 김 군수는 관곡을 빼돌려 제국간에 쟁이면서 겉으로는 관아 창고가 가득 찬 것처럼 장부를 꾸미고 있소. 헌데 세댁이 넘긴 그 낙인 곡식이 김가의 곳간에 들어가 빼돌린 관곡과 한데 섞이는 게요. 다북솔 낙인은 세상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오. 훗날 관아에서 곳간을 열었을 때 관아거 씌어야 할 곡식 자루에서 해주댁 상단의 낙인이 나오면 어찌 되겠소. 관곡과 사가의 재물이 한 곳간에 뒤섞였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게요. 그것이야말로 김가가 관곡을 빼돌렸다는 산 증거지요. 보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죽기 전부터 이 모든 것을 내다보고 판을 짜 놓았던 것입니다. 원수가 탐욕에 눈이 멀어 재물을 삼키면 그 재물이 스스로 올가미가 되도록 말이지요. 어른, 그렇다면 소인이 할 일은 하나 더 있사옵니다. 저 낙인 곡식이 김가의 곳간 어디에 쌓이는지, 관곡과 정말로 뒤섞이는지 이 두 눈으로 확인해 두어야겠지요. 훗날 관아에서 곳간을 열 때 소인이 그 자리를 짚어낼 수 있어야 하니 말입니다. 인보는 보름의 말에 흠칫 놀랐습니다. 시키지도 않은 다음 수를 며느리가 제 스스로 내다본 것입니다. 과연 세댁은 노마님을 닮았구려. 그렇소. 바로 그것이오. 그래서 어머님이 재물을 놓으라 하신 것이군요. 움켜쥐고서는 원수를 무너뜨릴 수 없으니 말입니다. 보름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그 말의 참뜻이 온전히 다가왔습니다. 재물을 움켜쥐고서는 원수를 무너뜨릴 수 없었지요. 오히려 그 재물을 미끼로 던져 원수가 스스로 삼키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허나 아직 이르오. 인보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관아에 고한다 한들 김군수는 위로 매물을 써서 빠져나갈게요. 그 자는 뿌리가 깊소. 확실한 증거와 그것을 다룰 고든 관원이 필요하오. 조금 더 기다려야 하오. 어른,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재물을 넘겨야 하는 것입니까? 보름이 물었습니다. 인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습니다. 노마님이 짜 두신 문서를 보면 마지막에 넘길 재물이 하나 남아있소. 바로 그 낙인 찍은 곡식 중에서도 가장 많은 몫이오. 그것까지 김가의 곳간에 들어가야 올가미가 완성되오. 지금은 그 마지막 한 수를 남겨둔 셈이지. 마지막 한 수라. 그렇소. 허나 그것을 넘기는 순간 김가도 뭔가 이상함을 느낄지 모르오. 그러니 그때가 가장 위험하오. 세댁, 마음 단단히 먹으시오. 보름은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어른, 여기까지 왔는데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남편의 원한과 어머님의 뜻이 걸린 일입니다. 소인은 끝까지 갈 것입니다. 인보는 그런 보름을 대견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객주를 찾아왔을 때의 겁먹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원수를 무너뜨릴 각오로 단단해진 강인한 여인이 되어 있었지요. 보름은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반년을 참고 인보가 서차를 감춰둔 것도 다 그 때문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보름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총총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방님의 죽음에도 저 원수가 얽혀 있는 것이지요. 보름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렀습니다. 아직 남편의 봉인된 서찰은 열지 못했지만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필시 김군수의 죄를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이겠지요. 원수를 향한 분노가 보름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보름은 그 분노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감추었지요. 섣불리 감정을 드러냈다가는 여태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으니까요. 어른, 소인은 반드시 이 일을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남편의 원한을 풀고 어머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요. 보름이 나직이 다짐하자 인보가
그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세댁, 그 마음 잘 아오. 허나 명심하시오. 분노에 눈이 멀면 이를 그르치는 법이오. 노마님이 그토록 오래 참으신 것도 다 그 때문이었소. 우리는 저들보다 더 냉정해야 하오. 명심하겠습니다. 보름은 깊이 숨을 골랐습니다. 타오르는 분노를 가슴 깊이 눌러 담고 다시 가련한 며느리의 탈을 썼습니다. 원수를 무너뜨리는 그날까지 그 탈을 결코 벗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 말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어느덧 재물의 태반이 김 군수 집으로 넘어갔습니다. 김 군수의 곳간은 나날이 불룩해졌고 그의 방심도 그만큼 깊어졌습니다. 이제 김 군수는 보름을 아예 하인 부리듯 했지요. 그러나 보름은 그 수모를 견디며 원수 집 구석구석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파악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시댁 친척 석주가 김 군수를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김 군수 날이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 왔소이다. 석주는 굽신거리며 김 군수 앞에 앉았습니다. 재물을 며느리에게 빼앗겼다. 여긴 석주는 이제 원수에게라도 붙어 한몫 챙기려 든 것입니다. 저 해주댁 며느리 말입니다. 그 여인이 뭔가 수상합니다. 재물을 넘기면서도 뭔가를 꾸미는 것 같단 말입니다. 날이 깨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름은 마침 옆방에서 그 말을 엿듣고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석주가 김 군수에게 자신을 밀고 하다니, 만약 김 군수가 이 말을 고지 듣는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계책이 물거품이 될 판이었습니다. 수상하다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가? 김 군수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석주는 신이 나서 떠벌렸습니다. 그 며느리가 대동강 나루의 객주를 뻔질나게 드나든답니다. 인보라는 늙은이인데 죽은 해주댁과 각별한 사이였다지요. 필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보름은 옆방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석주가 인보의 이름까지 들먹이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만약 김 군수가 인보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남편의 서찰도 위험해질 터였으니까요. 그러나 김 군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수상하긴 뭐가 수상해. 망한 집안 며느리가 재물이라도 건지려 애쓰는 게지. 자네야말로 뭘 노리고 그런 말을 하는가? 설마 그 재물의 숟가락이라도 얹으려는 속셈인가? 아닙니다. 그저 나리를 위하는 마음에서. 됐네. 쓸데없는 소리 말고 물러가게. 그 계집이 수상하면 얼마나 수상하겠나. 아녀자 하나 내 손바닥 안에 있거늘. 석주는 무안한 얼굴로 물러났습니다. 김 군수의 오만이 도리어 보름을 지켜준 셈이었습니다. 원수가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그 마음이 이번에도 방패가 되어 주었지요. 가슴을 쓸어내린 보름은 그러나 이 일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석주가 언제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랐으니까요. 이제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때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보름은 인보를 찾아갔습니다. 어른, 이제 그 서찰을 열어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석주가 김 군수에게 붙었습니다. 언제 일이 틀어질지 모릅니다. 인보는 한참을 침묵하다 마침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려. 때가 온 듯하오. 인보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장 깊숙한 곳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겹겹이 쌓인 장부 더미 아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곳에 감춰둔 것이 있었지요. 인보는 그것을 조심스레 꺼내왔습니다. 오동나무로 짠 작은 함이었지요. 이 함을 지키느라 지난 반년 밤잠을 설쳤소이다. 인보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김 군수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 감추고 행여 누가 알까 노심초사했지요. 이것이 세상에 나가는 날 원수가 무너지거나 우리가 무너지거나 둘 중 하나일 테니 말이오. 함을 여니 그 안에 봉인된 서찰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 봉식이 죽기 전 이 객주에 맡기고 간 바로 그 서찰이었습니다. 봉인에는 남편의 손길이 그대로 남아있는 듯했지요. 세댁,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오. 이 안에 무엇이 적혀 있을지 나도 짐작만 할 뿐이오. 보름은 떨리는 손으로 봉인을 뜯었습니다. 남편의 나직은 필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요. 서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보름에게 내가 이 글을 남긴다는 것은 내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일 것이요. 보름은 목이 메어 글자를 제대로 읽어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물고 계속 읽었습니다. 나는 강계에서 김군수의 죄를 보고 말았소. 그자가 관곡을 빼돌리고 세곡 장부를 위조하는 현장을 목격한 것이요. 그자는 내가 그것을 보았음을 알아챘소. 아마 나를 살려두지 않을 것이요. 그자는 이미 내게 사람을 붙였소. 강계를 떠난 뒤로 김군수의 종놈 하나가 줄곧 내 뒤를 밟고 있소. 이름은 돌무치라 하는데 왼쪽 뺨에 칼자국이 있는 자요. 혹여 내가 돌아오는 산길에서 변을 당하거든 그자를 찾으시오. 그가 곧 김군수가 보낸 손이요. 내가 본 것을 증명할 문서를 인보 어른께 함께 맡겨두었소. 만일 내가 잘못되거든 이 서찰과 문서를 고든 관원에게 전해주시오. 어머니, 부디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그리고 보름, 미안하오. 그대를 두고 먼저 가게 되어 보름은 서찰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남편은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수의 죄를 목격했다가 그 입을 막으려는 자들의 손에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급한 열병이라던 그 죽음의 진실이 이제야 드러난 것입니다. 죽기 전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강계에서 돌아온 뒤로 봉식은 유난히 말이 없었습니다.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고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문박 소리에 자주 귀를 기울였지요. 서방님, 어디 편찮으셔요?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보름이 걱정스레 물었을 때 봉식은 애써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임자, 그저 내가 혹여 곁에 없더라도 어머니를 잘 부탁하오. 그리고 임자 자신도 잘 지켜야 하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상단 일이 고되어 하는 말이려니 여겼지요. 그러나 이제와 돌이켜보니 남편은 이미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코앞에 닥친 것을 알면서도 아내에게 두려움을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던 것이지요. 어찌 그때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서방님이 그리 홀로 두려움에 떨고 계셨는데 보름은 가슴을 쳤습니다. 그러나 이제와 후회한들 남편이 돌아올 리 없었습니다. 다만 그가 목숨으로 지킨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드러내는 것만이 아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였지요. 서방님, 어찌 이런 일이. 인보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부군은 참으로 고든 사람이었소. 죽음을 예감하고도 진실을 남기려 이 서찰을 맡기고 가셨소이다. 세댁, 이제 부군의 원한을 풀어드릴 때가 되었소. 보름은 눈물을 닦고 서찰과 함께 든 문서를 살폈습니다. 그것은 김군수의 관곡 횡령과 장부 위조를 낱낱이 기록한 증거였습니다. 남편이 목숨과 맞바꾸어 남긴 원수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칼날이었지요. 이제 보름의 손에는 세 가지가 모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판을 짜 놓은 오염된 재물, 남편이 목숨으로 남긴 봉인 서찰, 그리고 김군수의 죄를 기록한 문서.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모이면 아무리 뿌리 깊은 원수라도 무너뜨릴 수 있을 터였습니다. 어른,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고든 관원을 찾아야 하오. 인보가 결연히 말했습니다. 마침 이번에 평안도로 새 감사가 부임한다는 소식이 있소. 강직하기로 소문난 분이라 하오. 김군수의 뇌물이 통하지 않을 그런 분 말이오. 그분께 이 모든 것을 아뢰어야 하오. 보름은 인보와 함께 마지막 재물을 넘길 준비를 했습니다. 다북솔 낙인이 찍힌 곡식,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몫이었습니다. 이것이 김군수의 곳간에 들어가 빼돌린 관곡과 뒤섞이는 순간 올가미가 완성될 터였지요. 어른, 이 재물을 넘기면 정말로 끝이 나는 것입니까? 끝이 아니라 시작이요. 인보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들어가야 비로소 김가의 죄가 완성되오. 허나 그 전에 고든 감사가 부임하기를 기다려야 하오. 재물만 넘겨두고 때를 노리는 게요. 보름은 마지막 낙인 곡식을
김군수 집으로 옮겼습니다. 김군수는 여전히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그 곡식을 넙죽 바다 곳간에 쟁여두었지요. 관아에서 빼돌린 관곡 자루들 사이에 다북솔 낙인이 찍힌 곡식이 나란히 쌓였습니다. 허허, 이제 해주댁 상단도 거덜이 났구나. 마지막 재물까지 다 내게 넘어왔으니 말이다. 원수가 이리 고맙기도 처음이로다. 김군수는 흡족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몰랐습니다. 방금 제 곳간에 들인 그 재물이 자신의 목을 조를 마지막 매듭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보름은 그 웃음을 뒤로하고 조용히 김군수 집을 나섰습니다. 이제 판은 다 짜였습니다. 남은 것은 그 판을 세상 앞에 펼칠 고든 관원을 기다리는 일뿐이었지요. 보름의 눈에 굳은 결의가 서렸습니다. 오랜 인내가 마침내 결실을 맺을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무너뜨리는 마지막 걸음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으리라는 것을 보름은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원수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보름이 새 감사를 찾아갈 준비를 하던 무렵 김군수도 뒤늦게 낌새를 챘습니다. 앞서 석주가 흘린 말이 시간이 지날수록 김군수의 마음에 걸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코웃음 치며 흘려들었지만 곱씹을수록 그 임보라는 객주가 마음에 걸렸지요. 해주댁의 오랜 벗이라. 그 늙은이가 무언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객주를 뒤져보아라. 무언가 있을 것이다. 김군수는 신복 길만을 시켜 임보의 객주를 은밀히 살피게 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확인하려 든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길만이 놀라운 소식을 물어왔습니다. 날이 그 객주놈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밤마다 벽장을 살피고 낯선 관원과 서찰을 주고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군수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나를 노리고 있었구나. 죽은 해주댁이 무덤 속에서까지 수작을 부린 게야. 김군수는 즉시 손을 썼습니다. 우선 인보의 객주의 사람을 풀어 밤중에 불을 지르게 한 것입니다. 증거를 없애려는 수작이었지요. 그날 밤 인보의 객주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한밤중 나루터의 다급한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마른 장작더미에 붙은 불은 삽시간에 창고, 지붕으로 옮겨 붙었지요. 짐꾼들이 물동이를 나르며 불을 잡으려 했지만 바람을 탄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인보는 잠결의 불길을 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가장 먼저 손을 뻗은 것은 봉인 서찰과 문서였습니다. 다행히 그것들을 늘 몸 가까이 두었던 덕에 인보는 증거를 지킬 수 있었지요. 그러나 오랜 세월 쌓아온 객주는 눈앞에서 잿더미로 변해갔지요. 날이 밝자 인보는 검게 그을린 객주터에 홀로 섰습니다. 40년 세월이 하룻밤새 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인보의 두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들이 발톱을 드러냈구려. 세댁, 이제 물러설 곳이 없소. 더 큰 시련이 뒤따랐습니다. 김군수가 관아의 힘을 동원해 보름을 올가매려 든 것입니다. 김군수는 보름이 넘긴 재물문서를 거꾸로 이용했습니다. 저 해주댁 며느리가 나를 모함하려 든다. 재물을 넘긴 척하며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수작이다. 저 계집을 잡아들여라. 김군수는 오히려 보름을 무고죄로 몰았습니다. 관원을 시켜 보름을 관하로 끌고 가려 한 것입니다. 원수가 쥔 관아의 힘 앞에서 보름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놓으시오. 나는 죄가 없소. 보름은 관원들에게 끌려가며 소리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김군수의 소나귀에 든 관아에서 보름의 말을 들어줄 이는 없었으니까요. 저 며느리가 감히 고을 수령을 모함하려 들었다. 원수 집 재물로 관장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 죄. 결코 가볍지 않다. 김군수는 관아 대청에 높이 앉아 끌려온 보름을 내려다보며 호통쳤습니다. 그 얼굴에는 이미 승리를 확신한 자의 오만이 가득했지요. 내 시어미가 남긴 재물 잘 받았다. 허나 감히 나를 노리려 한 죄는 용서치 못한다. 저 여인을 옥에 가두고
며칠 굶겨 정신을 차리게 하여라. 보름은 차디찬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좁고 어두운 옥방에는 냉기가 감돌았고 벽에서는 물이 배어 나왔습니다. 보름은 그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온몸으로 절망을 견뎌야 했지요. 옥에 갇힌 보름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시어머니의 계책도 남편의 서찰도 이대로라면 다 소용없었습니다. 원수는 여전히 관아의 힘을 쥐고 있었고 보름은 옥에 갇힌 신세였습니다. 인보의 객주는 불타버렸고 새 감사를 만날 길도 막혔지요. 어머님, 서방님, 소인이 끝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까? 보름은 차가운 옥바닥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그토록 오래 참고 견뎌왔건만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원수는 너무도 강했고 자신은 너무도 미약했지요. 설상가상으로 시댁 친척 석주마저 옥으로 찾아와 조롱했습니다. 재수씨, 이 꼴이 뭐요? 그러게 진작 우리 문중에 재산을 넘겼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니요. 원수한테 빌붙더니 결국 옥살이 신세라. 쯧쯧. 석주는 고소하다는 듯 비웃었습니다. 보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할 기운조차 없었지요. 왜? 할 말이 없소. 그 도도하던 며느리가 이제 벙어리라도 되었나. 하기야 무슨 낯으로 입을 열겠소. 석주는 옥살을 붙잡고 낄낄거렸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소. 원수 집에 재물을 갖다 바치는 여인이 온전할 리가 있나. 두고 보시오. 김군수 나리가 재수씨를 어찌 처분하는지. 아마 이 옥에서 살아나가기도 어려울게요. 석주가 물러간 뒤 보름은 홀로 어둠 속에 남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함 때문이었지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지요. 남편이 목숨으로 남긴 진실이 시어머니가 반평생 지혜로 짜놓은 계책이 이 차가운 옥방에서 헛되이 쓰러질 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보름은 옥 안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이 무엇을 움켜쥐고 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두려움이었지요. 옥에 갇힌 몸이라는 절망, 원수가 너무 강하다는 두려움,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그래, 두려움을 내려놓자. 목숨을 내려놓더라도 진실만은 세상에 알려야 한다. 보름의 눈에 다시 빛이 돌아왔습니다. 절망의 바닥에서 오히려 두려울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미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잃은 몸, 더 잃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남은 것은 오직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뿐이었습니다. 보름은 옥 안에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실마리를 떠올렸습니다. 새로 부임하는 감사가 고이 이 고을을 살피러 온다는 소식이었지요. 강직하기로 소문난 그 감사라면 김 군수의 뇌물에도 넘어가지 않을 터였습니다. 어떻게든 그 감사에게 이 억울함을 전할 수만 있다면 한 가닥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길밖에 없다. 감사께 이 사연을 전하는 수밖에. 문제는 옥에 갇힌 몸으로 어찌 감사에게 사연을 전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밖에서는 인보가 보름을 구하려 백방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객주가 불타버린 뒤에도 인보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수의 방화가 그자의 조급함을 드러낸 것이라 여겼지요. 김가가 서두른다는 것은 그만큼 캥기는 게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 인보는 옛 상단 시절의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옥을 지키는 늙은 옥졸 하나를 알아냈지요. 그 옥졸은 젊은 시절 해주댁에게 큰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흉년에 굶어 죽을 뻔한 것을 해주댁이 곡식을 내어 살려준 인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보는 그 옥졸을 은밀히 찾아갔습니다. 자네, 해주댁의 은혜를 기억하는가? 지금 그 은혜를 갚을 때가 왔네. 옥졸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원수 김 군수의 서슬이 시퍼런데 그 뜻을 거스르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결국 옛 은혜가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몸이
어찌 모른 척 하겠습니까? 새댁의 억울한 사정을 감사께 미리 전해 올리겠습니다. 감사께서 이 고을을 살피실 때 새댁을 반드시 불러 문초하시도록 손을 써 두겠습니다. 늙은 옥졸은 그날 밤 은밀히 보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지요. 새댁 감사께서 곧 이 고을에 드신다 하오. 그분은 뇌물이 통하지 않는 강직한 분이시오. 감사께서 김군수를 문초할 때 새댁이 직접 나서 억울함을 앓을 수 있도록 손을 써 두겠소. 어찌 그런 위험을 무릅쓰시려 하십니까? 발각되면 어른께서도 무사하지 못할 텐데요. 보름이 걱정스레 묻자 옥졸은 잔잔히 웃었습니다. 지난날 굶어 죽을 뻔한 이 목숨을 해주댁 노마님이 곡식 한 섬으로 살려주셨소. 그 은혜를 갚지 못하고 죽으면 저승에 가서 무슨 낯으로 노마님을 뵙겠소. 걱정 마시오. 늙은 목숨 하나 옳은 일에 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오. 보름은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생전 베푼 선행이 이렇게 뜻밖의 순간에 되돌아올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죽은 이의 덕이 산자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보름에게 한 가닥 빛이 비쳤습니다. 옥에 갇힌 몸이었지만 뜻밖의 조력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죽은 시어머니가 살아생전 베푼 선행이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되돌아온 셈이었지요. 보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길이 있으리라 믿으며 감사의 행차가 이 고을을 지날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새로 부임한 평안 감사가 평양고을을 순시한다는 기별이 돌았습니다. 감사는 강직하기로 이름난 인물로 부임하자마자 각 고을의 세곡 장부를 낱낱이 살피겠다 공언한 터였습니다. 김군수 같은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저승사자 같은 존재였지요. 인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감사가 고을에 들기 전 은밀히 사람을 넣어 뵙기를 청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감사도 일개 객주의 청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인보가 품에서 죽은 봉식의 서찰을 꺼내 보이자 감사의 낯빛이 달라졌습니다. 관원의 필적을 아는 감사의 눈에 그 서찰에 적힌 관곡 횡령의 내막은 결코 지어낼 수 없는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관곡 횡령과 장부 위조라. 그것도 증거가 있다 하였느냐. 예, 나리 목숨을 걸고 아뢰옵니다. 죽은 이가 남긴 서찰과 문서가 있사옵고 살아있는 증인도 있사옵니다. 다만 그 증인이 지금 원통하게 옥에 갇혀 있사옵니다. 감사는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부임 초에 큰 부정을 적발한다면 그보다 좋은 본보기가 없었으니까요. 더구나 강직한 성품의 감사는 백성을 쥐어짜는 탐관오리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좋다. 내 직접 그 옥에 갇힌 자를 문초하겠다. 그리고 김군수 곳간의 장부를 낱낱이 대조하겠다. 한편 옥에 갇힌 보름은 감사가 든다는 소식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밤, 보름은 차가운 옥방에서 지난 날을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시어머니를 떠나보낸 아픔, 세상의 손가락질을 견딘 나날들, 그 모든 것이 이 하룻밤을 위한 것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보름은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무너뜨리려거든 쥔 것부터 내려놓아야 하느니라. 어머님, 이제야 온전히 알겠습니다. 보름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재물도 명예도 목숨마저도 다 내려놓으니 이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원수 앞에서 당당히 진실을 말할 용기, 그것 하나만 남았습니다. 어머님이 제게 주시려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군요. 내려놓음으로써 보름은 가장 강해졌습니다. 잃을 것이 없는 자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법이니까요. 보름은 옅게 웃었습니다. 오랜 짐을 벗은 듯 마음이 오히려 가벼웠지요. 늙은 옥졸의 도움으로 보름은 은밀히 준비를 마쳤습니다. 남편의 서찰과 김군수의 죄를 낱낱이 적은 소지를 몸에 지니고 감사가 문초할 그날을 기다린 것입니다. 마침내 감사가 관아에 들었습니다. 김군수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강직한 감사가 장부를 뒤진다는 소식에 뒤가 캥겼던 것입니다. 감사가 대청에 오르자 김군수는 굽신거리며 맞이했습니다. 어인일로 누추한 고을까지 친히 납시었사옵니까? 소인이 미리 알았더라면 성대히 모셨을 것을. 성대한 대접은 필요 없다. 감사는 냉랭하게 잘랐습니다. 내 이번에 부임하며 각 고을의 세곡 장부를 낱낱이 살피겠다 하였다. 이 고을도 예외가 아니니 곳간과 장부를 모두 내어놓아라. 김군수의 낯빛이 순간 굳었으나 이내 능청새 웃었지요. 여부가 있겠사옵니까? 소인의 고을은 티끌 하나 흠잡을 데 없이 다스려 왔사옵니다. 얼마든지 살펴보시옵소서. 별일이야 있겠느냐. 장부는 감쪽같이 꾸며 두었으니 김군수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날 밤 은밀히 손을 썼습니다. 감사의 처소로 값진 비단과 은자를 실어 보낸 것입니다. 오랜 세월 위기를 넘겨온 그의 수법이었지요. 날이 변변찮으나 소인의 정성이옵니다. 먼 길 오시느라 노고가 크셨을 터인데 부디 받아 주시옵소서. 김군수의 신복이 뇌물을 바치며 굽신거렸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그 자리에서 상을 뒤엎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감히 나를 내 아래 것들 다루듯 하려 드는구나. 이 뇌물이야말로 내 죄를 스스로 고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당장 물러가라. 뇌물이 통하지 않자 김군수는 낯빛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여태 그의 방패가 되어 주던 재물이 이번에는 도리어 그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김군수는 순순히 물러날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선수를 쳐 보름을 먼저 무고죄로 몰아붙이기로 한 것이지요. 이튿날 아침 감사가 제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김군수가 먼저 나섰습니다. 날이 아래옵기 송구하오나 저옥에 갇힌 며느리가 소인을 모함하고 있사옵니다. 제 집안이 망한 것을 소인 탓으로 돌리려 없는 죄를 지어내는 것이옵니다. 부디 그 간악한 계집의 혀에 놀아나지 마시옵소서. 김군수는 뻔뻔하게 보름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여차하면 보름을 무고죄로 처형시켜 입을 아예 막아버릴 셈이었지요. 감사는 잠시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듯했습니다. 자칫하면 김군수의 노회한 말재간에 판이 뒤집힐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며느리를 이리 불러오라.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고 가리겠다. 감사는 먼저 옥에 갇힌 보름을 불러냈습니다. 내가 김군수를 모함하려 했다는 그 며느리냐? 아니옵니다. 나리. 보름은 흐트러짐 없이 또렷하게 아뢰었습니다. 소인은 모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을 고발하려던 것이옵니다. 부디 소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소서. 보름은 그동안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언, 원수 집에 재물을 넘긴 까닭, 그 재물이 관곡과 뒤섞이도록 꾸며진 계책, 그리고 남편이 목숨으로 남긴 서찰까지 어느 것 하나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날이 소인은 시어머니의 유언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사옵니다. 원수 집에 재물을 넘기라니 그보다 기막힌 말이 어디 있겠사옵니까? 허나 이제는 아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재물을 미끼로 삼아 원수가 스스로 죄를 짓게 하셨사옵니다. 보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대청에 또렷이 울렸습니다. 김군수는 관곡을 빼돌리는 자이옵니다. 그런 자가 눈먼 재물을 마다할 리 없지요. 시어머니께서는 그자의 탐욕을 정확히 읽으셨사옵니다. 넘긴 재물이 그자의 곳간에서 관곡과 뒤섞이는 순간 그자의 죄가 스스로 드러나도록 판을 짜신 것이옵니다. 감사는 보름의 졸이 있는 진술에 감탄했습니다. 한낱 다녀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믿기 어려울 만큼 그 논리가 정연했던 것입니다. 계속하라. 소인이 원수 집을 드나든 것은 재물에 굽신거린 것이 아니오라. 그 죄를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었사옵니다. 소인은 김군수가 관곡을 빼돌리고 장부를 위조하는 것을 직접 보고 들었사옵니다. 그리고 죽은 남편이 남긴 이 서찰이 그 모든 것을 증명하옵니다. 이것이 죽은 제 남편이 남긴 서찰이옵니다. 남편은 김군수의 죄를 목격하고 그 때문에
목숨을 잃었사옵니다. 보름이 서찰을 올리자 감사는 그것을 찬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서찰을 읽는 감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서찰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로다. 감사는 즉시 명을 내렸습니다. 김군수 곳간의 장부와 재물을 모두 가져오라. 그리고 이 며느리가 넘겼다는 재물의 문서도 함께 대조하라. 김군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감사의 명은 지엄했고 관원들이 곳간으로 몰려갔으니까요. 바로 그때 인보가 감사 앞에 나섰습니다. 날이 소인이 그 장부를 대조해 보이겠나이다. 소인은 40년 장사로 세매는 이골이 난 사람이옵니다. 죽은 해주댁과 함께 상단을 꾸리며 이런 장부를 수천 번 다뤄보았사옵니다. 감사는 인보에게 장부 대조를 맡겼습니다. 인보는 김군수의 곳간 장부와 보름이 넘긴 재물의 문서를 나란히 펼쳤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짚어 가기 시작했지요. 날이 김군수의 장부만 보아서는 흠을 찾기 어렵사옵니다. 워낙 교묘하게 위조하였으니 말입니다. 허나 그 위조도 감추지 못한 것이 하나 있사옵니다. 부디 저 곳간을 직접 열어 곡식 자료를 살펴 주시옵소서. 감사는 관원을 시켜 김군수의 곳간을 열게 했습니다. 그러자 관곡 자료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지요. 그 자료에는 관아의 표식이 찍혀 있었습니다. 관아 창고에 있어야 할 곡식이 어찌하여 사가의 곳간에 있단 말입니까? 그것만으로도 횡령의 정황이 뚜렷했습니다. 날이 이 관곡만으로도 죄가 명백하오나 김군수는 필시 이것이 잠시 맡아둔 것이라 발뺌할 것이옵니다. 허나 이것을 보시옵소서. 인보는 곳간 깊숙한 곳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보름이 미리 일러준 바로 그 자리였지요. 며느리가 원수 집을 드나들며 낙인 곡식이 관곡과 어디에 뒤섞여 쌓이는지 두 눈으로 확인해 두었던 것입니다. 인보는 그 자리에서 자루 하나를 끌어냈습니다. 그 자루에는 관아의 표식이 아니라 다북솔 모양의 낙인이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낙인은 죽은 해주댁 상단의 것이옵니다. 40년간 그 상단의 곡식에만 찍혀온 세상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낙인이지요. 헌데 이 해주댁 상단의 곡식이 어찌하여 관아에서 빼돌린 관곡과 한 곳간에 나란히 쌓여 있단 말입니까? 감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인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군수가 이 곡식을 저 며느리에게서 받았다는 것은 넘긴 문서의 증인과 필집의 서명으로 낱낱이 남아 있사옵니다. 곧 이곳간의 관곡과 사가의 곡식이 뒤섞여 있음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옵니다. 관곡을 제 곳간에 들이지 않았다면 어찌 사가의 곡식과 한자리에 있겠사옵니까? 이것이 바로 김군수가 관곡을 제 집으로 빼돌렸다는 산 증거이옵니다. 인보의 손끝이 관아 표식과 다북솔 낙인을 나란히 가리켰습니다. 관곡과 사제가 한 곳간에 뒤섞여 있다는 사실은 아무리 장부를 교묘히 위조해도 감출 수 없는 물증이었지요. 죽은 해주대기 낙인 하나로 짜놓은 계책이 마침내 그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럴 수가. 감사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곳간에 뒤섞인 두 곡식이야말로 김군수가 관곡을 빼돌렸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넘긴 문서의 서명이 곡식의 출처를 증명하고 곳간의 낙인이 그 곡식이 어디에 가 닿았는지를 증명하니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던 것입니다. 과연 죽은 해주댁의 지혜가 놀랍구나. 낙인 하나로 원수가 제 곳간의 죄의 증거를 쌓게 하다니. 재물을 미끼로 던져 원수가 스스로 죄를 드러내게 한 것이로다. 감사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김군수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함이옵니다. 저 며느리가 곡식을 넘기며 함정을 판 것이옵니다. 김군수는 발악했습니다. 그러나 그 변명은 오히려 제 무덤을 파는 꼴이었습니다. 함정이라. 그렇다면 내가 저 곡식을 받아 곳간에 넣은 것은 인정하는 것이렸다. 헌데 그 곳간에 어찌 관아의 관곡이 함께 쌓여 있느냐. 사가의 며느리가 관곡까지
내 곳간에 갖다 놓았단 말이냐. 그 관곡은 내가 빼돌린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 탐욕이 스스로 판 함정이지. 감사의 준엄한 꾸짖음에 김군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군수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순히 물러날 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리, 저 며느리의 말은 모두 거짓이옵니다. 죽은 자의 서찰이라 한들 어찌 그것을 믿을 수 있사옵니까? 필적을 위조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옵니다. 김군수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냉정했습니다. 필적이라. 좋다. 그렇다면 이 서찰의 필적과 죽은 이가 생전에 남긴 다른 글을 대조하면 되리리다. 그리고 내 장부의 위조 여부도 필집과 증인을 불러 가리면 될 것이다. 감사는 즉시 관련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김군수가 생전에 남긴 문서를 모두 가져오라. 그리고 이 서찰과 필적을 대조하라. 또한 저 며느리가 넘긴 재물의 문서에 이름을 올린 증인과 필집을 불러 그 진위를 낱낱이 가리겠다. 관아 마당의 증인들이 하나둘 불려 나왔습니다. 보름이 재물을 넘길 때 문서에 서명한 증인과 필집들이었지요. 죽은 해주댁이 미리 심어둔 이 증인들은 문서가 위조가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것임을 또렷이 증언했습니다. 반면 김군수의 장부에 이름을 올린 자들은 감사의 문초 앞에서 벌벌 떨 뿐이었지요. 그러자 김군수의 편이라 여겼던 자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흔들린 것은 장부를 위조한 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자도 처음에는 쉬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소인은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붓을 놀렸을 뿐이옵니다. 아전은 김군수의 눈치를 살피며 발뺌했습니다. 김군수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 노려보고 있으니 섣불리 등을 돌리지 못한 것입니다. 감사는 그런 아전을 매섭게 몰아붙였습니다. 내가 붓을 놀린 그 장부가 곧 위조의 증거다. 곳간에 낙인 곡식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거늘 내가 끝까지 김군수를 감싼다면 그 죄를 고스란히 내가 뒤집었을 것이다. 위조한 자와 시킨 자, 둘 중 누가 더 무거운 벌을 받겠느냐. 잘 생각하여라. 그 말에 아전의 낯빛이 변했습니다. 이미 낙인 곡식으로 횡령이 드러난 마당에 홀로 죄를 뒤집었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아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은 그저 김군수 나리의 명을 따랐을 뿐이옵니다. 관곡을 빼돌리고 장부를 고치라 하신 것은 모두 김군수 나리이시옵니다. 소인은 죽고 싶지 않아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측근의 배신에 김군수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이놈, 내가 감히 나를 배신하느냐? 나리, 소인도 살아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이미 낙인 곡식이 저리 나온 마당에 무슨 수로 덮겠사옵니까? 한 사람이 무너지자 김군수의 위세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살인마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보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리, 소인의 남편이 남긴 서찰에는 죽기 전 그를 뒤쫓던 자의 이름이 적혀 있사옵니다. 김군수의 종놈 돌무치 왼쪽 뺨에 칼자국이 있는 자이옵니다. 그 자를 불러 대지라면 남편이 어찌 죽었는지 밝혀질 것이옵니다. 감사는 즉시 그 돌무치를 잡아들이게 했습니다. 왼뺨에 칼자국이 선명한 종놈이 끌려 나오자 대청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죽은 봉식이 서찰에 적은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내가 돌무치냐. 죽은 봉식이 제 손으로 내 이름과 얼굴의 흉터까지 적어 남겼다. 내가 그를 뒤쫓은 까닭이 무엇이냐. 바른대로 고하지 않으면 저 서찰이 곧 내 죄의 증거가 될 것이다. 돌무치는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죽은 자가 무덤 속에서 제 이름을 지목했다는 사실에 넋이 나간 것입니다. 결국 그 자는 털썩 주저앉아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소인은 김군수 나리의 명을 받았을 뿐이옵니다. 강계에서 돌아오는 봉식을 인 적 없는 산길에서 덮치라 하셨사옵니다. 그러고는 열병으로 죽은 것처럼 꾸며 집으로 실어 보내라 하셨습니다. 소인은 그저 시키는 대로 죽은 봉식은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곡 횡령의 현장을 목격한 죄로 김 군수가 보낸 자의 손에 산길에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봉식이 제 죽음을 예감하고 서찰에 남긴 그 한 줄이 마침내 원수의 마지막 죄를 밝혀낸 것이지요. 세상에 사람까지 해쳤단 말이냐. 대청에 모인 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보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남편의 죽음에 얽힌 진실이 마침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서방님, 이제야 밝혀졌습니다. 보름은 흐느꼈습니다. 슬픔이자 한이 풀리는 눈물이었지요. 감사의 얼굴에 노기가 서렸습니다. 김군수, 관곡을 횡령하고 장부를 위조하고 무고한 백성을 살해하기까지. 네, 죄가 하늘에 사무치는구나. 이래도 발뺌하겠느냐. 김군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측근들이 모두 등을 돌리고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인 마당에 무슨 변명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 김군수를 당장 하옥하라. 그리고 그 죄상을 낱낱이 문서로 갖추어 조정에 아뢰겠다. 감사의 명이 떨어지자 관원들이 김군수를 끌어냈습니다. 한때 고을을 쥐락펴락하던 원수가 죄인이 되어 오랏줄에 묶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백성을 쥐어짜고 사람의 목숨까지 앗은 자의 최후였지요. 관곡을 횡령한 죄, 장부를 위조한 죄, 그리고 사람을 해친 죄. 김군수는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제사는 모조리관에 몰수되었고 그자는 무거운 형벌을 받아 멀리 유배되었습니다. 그토록 움켜쥐려 했던 재물도 권세도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유배길에 오르던 날 김군수는 오랏줄에 묶인 채 관아 문을 나섰습니다. 한때 그 앞에서 벌벌 떨던 백성들이 이제는 길가에 늘어서서 그 꼴을 지켜보았지요.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 쌓인 원망을 담아 손가락질했지요. 저것이 우리 고을을 쥐어짜던 김군수라지. 하늘도 무심치 않구먼. 결국 저 꼴이 되었으니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법이지. 김군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무거운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며 쌓은 부귀가 이토록 허망하게 끝날 줄을 그자인들 알았겠습니까? 시댁 친척 석주와 판술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원수에게 빌부터 보름을 모함하려 한 죄가 드러난 것입니다. 제 수씨 살려주시오. 소인이 잘못했소이다. 석주는 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그토록 거들먹거리던 자가 이제는 목숨을 구걸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곁에 있던 판술도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지요. 보름은 그런 석주를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주버님, 저는 아주버님을 벌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재물 앞에서 사람이 어찌 변하는지 부디 잊지 마십시오. 어머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재물은 손에 쥐고 있을 때가 가장 위태롭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버님도 이제는 그 뜻을 아셨으면 합니다. 예, 명심하겠소이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소. 석주는 눈물을 흘리며 물러났습니다. 보름은 원수는 준엄하게 심판하되 친척에게는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 넓은 마음에 지켜보던 이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지요. 모든 것이 끝난 뒤 감사는 보름을 따로 불렀습니다. 내 시어미의 지혜와 내 인내가 참으로 놀랍구나. 특히 재물을 미끼로 원수를 옮긴 그 계책은 내 평생 처음 보는 것이다. 몰수한 재산 중 응당 내 몫이 있으니 그것을 돌려받도록 하여라. 그러나 보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날이 소인은 재물을 바라고 이 일을 한 것이 아니옵니다. 다만 남편의 원한을 풀고 시어머니의 뜻을 이루고자 했을 뿐이옵니다. 그 재물은 본디 백성에게서 나온 것이니 부디 백성을 위해 써 주소서. 감사는 크게 감탄했습니다. 허허, 과연 그 시어미의 그 며느리로다. 재물을 탐하지 않는 그 마음이 죽은 해주댁을
그대로 닮았구나. 정녕 바라는 것이 없느냐. 무엇이든 청해 보아라. 보름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말해 보아라. 소인의 남편은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사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이가 한낱 병으로 죽은 줄로만 아옵니다. 부디 남편의 억울함을 밝혀 그 이름을 바로 세워 주소서. 소인이 바라는 것은 오직 그것뿐이옵니다. 감사는 그 청을 듣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어찌 그 청을 마다하겠느냐. 내 남편은 나라의 죄인을 밝히려다 목숨을 잃은 의로운 자다. 마땅히 그 이름을 기려야 하리라. 보름은 재물 대신 남편의 명예 회복을 청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남편의 원한을 풀고 그 이름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보름이 진정으로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감사는 그 청을 흔쾌히 받아들여 봉식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그 원혼을 위로하는 제사를 지내게 했지요. 세월이 흐른 뒤 보름의 이야기는 평양 땅에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보름을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지혜와 절개를 칭송했지요. 한때 원수에게 빌붙는 여인이라 비웃음을 사던 며느리가 실은 죽은 시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원수를 무너뜨린 의로운 여인이었음을 모두가 알게 된 것입니다. 보름은 시어머니가 남긴 검소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큰 재물을 마다하고 다만 백성을 돕는 일에 마음을 쏟았지요. 흉년이 들면 곡식을 내어 굶주린 이를 살렸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죽은 시어머니가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한때 저작거리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고개를 숙이던 그 며느리는 이제 만인의 존경을 받는 어른이 되어 대동강가에 우뚝 섰습니다. 무너뜨리려거든 쥔 것부터 내려놓아야 하느니라. 시어머니의 그 말은 보름의 평생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움켜쥐면 잃고 내려놓으면 얻는 법. 재물을 내려놓아 원수를 무너뜨리고 명예를 내려놓아 참된 명예를 얻은 보름의 삶이 바로 그 말의 증거였지요. 욕심으로 쌓은 곳간은 아무리 높아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내려놓을 줄 아는 마음은 아무리 비어도 끝내 채워지는 법입니다. 죽은 시어머니의 그 깊은 뜻을 며느리는 온몸으로 지켜냈습니다. 평양 최고 부자 과부가 며느리에게 이 집안을 망하게 하라 한 뜻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